예, 동행팀의 형사소송법 담당하고 있는 유안석입니다. 이번에 2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총평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한 5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부터 해가지고 그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형에 따라서 이제 형사소송 순서대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소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감안하게 되면 한 6문제 정도가 조금 정답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6문제를 다 틀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찍어서 맞춘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4문제 정도. 그래서 4문제 이상, 4문제 안쪽으로 그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좀 우수한 성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이제 상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소 관련한 부분이에요. 자, 1번 지문은 이제 그 민소법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 여기 상소 기간이 진행하는 거 있죠? 상소 기간. 상소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민소법과 달라지는 거죠. 불출석 재판을 해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소 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1번은 뭐 크게 문제 안 되는 거고, 2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는 요거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원래 항소권 회복 청구는 항소를 하기 위한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후속 절차,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상고 절차로 나가게 되는, 상고 절차로 나가는 문제가 되는 거지, 항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항소권 회복 청구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소촉법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소촉법 불출석 재판은 1심의 불출석 재판인데, 그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 또는 검사의 항소가 인용이 되어서 중한형이 선고가 되는 형태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3번은 피고인의 상소이익이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피고인은 자기에게 이익인 재판을 이제 이렇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이익인 그 내용을 구하는 상소를 가능한 거죠.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자, 이거는 검사가 양형부당의 항소예요. 1심 판결이 형이 약하니까 이 1심 판결이 형을 좀 세게 해주세요 라는 그 항소가 기각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습니다. 자, 4번 지문은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일부 상소 관련한 일부 상소 부분이네요. 그러면 일부 상소에서는 이제 그 분리 확정이 있느냐 아니면 상소가 제기되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수개의 범죄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 판결에 대해서 여기 나왔네요.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예.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은 모두 상고심의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다 상고심의 계속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유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자,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지금 상고를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 중이죠. 소송 계속 중입니다. 소송 계속 중이면 전부 2심, 전부 심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무죄 부분만 파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파기입니다. 그럼 이제 전부 파기한 이후에는 사실 이게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이 선고가 되게 돼요. 그래서 종국의 결론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판이 되겠죠. 자, 2번 봐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뭐 간단한 지문이죠. 항소 제기 기간 7일. 다음 중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문제가 쉬우니까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7일이고 항소장을 상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원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원심법원의 기록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원심법원의 항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원심법원이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는, 자,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됨이 명백한 때, 또는 항소 제기 기간이 도감이 명백한 때, 원심법원이 이제 항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허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이제 소송 기록이 넘어가야 되겠죠. 소송 기록이 14일 이내에, 여기 부분이 틀렸네요. 항소법원에 송부되는 건 맞는데, 검찰청 경유제도는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 결정, 신속한 재판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3번은 최근 판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라는 게 판례예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피고인에게 해야 하고, 그래서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형태는 계속 사건이 항소심에 머무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왔죠. 배우자가 항소를 제기하였을 때 기록 접수 통지를 배우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하라는 거예요. 4번 판례는 아주 중요한 판례야. 3번 판례도 중요한 최근 판례에 해당하고 4번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여기는 자,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범죄, 그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가 판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부분은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공동 파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항소까지는 해야 돼요. 이거 상고에도 똑같은 이제 조문이 있기 때문에 항소뿐만 아니라 상고한 경우에도 같이 적용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동시에 동시 심판이 된 경우,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정농단 사건에서 VIP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S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뇌물죄 관련한 부분은 필요적 공범이어서 병합 심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병합 심리가 되게 되는데, VIP에 대한 사건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실제 병합 심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VIP S그룹 부회장을 위하여 파기하였는데, VIP를 위하여도 파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었습니다. 거기 우리 그 말을 살사돈가 그 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뇌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파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VIP에 대해서는 병합 심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자, 항고와 재항고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법원직에서는 조금 절차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봐줘야 합니다.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재항고인 거죠. 이게 415조의 재항고입니다. 이게 화면이 끝나면 안 나오네요. 415조 이거 지우고 415조의 재항고입니다. 그런데 이 재항고가 지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즉시 항고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항고법원이 아니라 여기 글씨가 잘 안 나오네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게 이제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고에서 이제 403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항고하지 못한다라고 막아놓았죠. 자, 그런데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종국 판결이면 안 되는 거죠. 자, 종국 판결이 그 이후에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그 중간 절차 과정에서 이제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보게 되면은 형사사건에서 지금 수소법원이죠. 형사사건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은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이거 자체가 종국 결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국 재판에 해당하게 돼요. 종국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어서 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판례도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 그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새로운 법리가 하나 따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고등법원의 결정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고등법원의 결정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 고등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해요. 고등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 보석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415조에 재항고를 하는 거예요. 재항고. 그런데 여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1심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항고로서 다툴 수 있죠. 403조 2항에 의해서. 자,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1심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자, 여기 재항고로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가 그 즉시항고의 집행정지가 본래적 효력이 아니다라고 이제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항고 절차입니다. 항고 절차. 항고 절차에서 지금 항소 절차가 아니라 항고 절차예요. 항고 절차. 자, 그런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은 항고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넘어가요. 예외적으로 항고법원으로, 2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1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항고법원이 요구할 때 예외적으로 기록이 기록을 송부해주게 되는 거고, 기록을 받았으면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자, 그 사유, 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항소 이유서 제출 있죠. 항소 이유서 제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랑 자, 비슷하게 이런 절차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항소 이유서. 그래서 항고와 항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는 형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사자에게 의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유리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항고 이유서 제출, 일단 통지는 했어요, 법원에서. 자, 그 기록을 예외적으로 송부받아서 자, 기록 접수 통지를 통지 한 날 곧바로 항고를 기각했는데 그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통지 한 날 곧바로 항고 기각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항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해당해요. 3번 선지. 자, 그래서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피고인을 못 잡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4번 보겠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왔네요. 위헌 결정. 자, 위헌 결정 관련해서는 위헌 결정은 1번 선지는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2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지는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자,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그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가볍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선지 아주 중요합니다. 3번 선지도 최근 판례에 해당하는데, 지금 재심은 재심 청구 단계나 재심 심판 단계이냐를 이렇게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재심 청구 단계 이쪽에다 좀 적겠습니다. 이쪽에다 적게 되면은 재심 청구 단계와 재심 청구 단계와 재심 심판 단계를 구별해야 돼요. 재심 심판 단계. 그렇게 해서 재심 청구 단계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비상의 구제 절차, 이제 이 부분에 재심의 포인트가 있게 되고,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심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그 심급에 따라 재판하는 거죠. 자, 재판하는 거니까 이거는 통상의 공판 절차가 똑같게 됩니다. 특칙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부분 빼고는 통상 공판 절차가 똑같은데, 이 재심 청구 단계는 비상의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조사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민소법에서 많이 봤겠죠? 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제 증거 조사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재심 청구 단계에서는 당사자에게 사실 조사 신청권이 없다요. 인정되지 않는다.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심 심판 절차입니다. 재심 심판 절차는 여기 그 심급에 따라 재판하는 공판 절차인데, 공판 절차이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최종 판결이 선고가 되겠죠? 판결이 선고가 되면 이제 여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게 재심의 공판 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안 돼요. 다른 사건 병합 심리도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네 번째 하나 더 하게 되면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있죠.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게 되는데 후단 경합범에 성립하지 않게 되는 이 구조입니다. 재심 심판 단계예요. 재심 심판 단계에서는 이제 네 가지 쟁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할 수 없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심 심판 절차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 자, 1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저지르고, 자, 이 범죄에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한번 합헌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범죄에 대해서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겠죠. 유죄가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까지 소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까지가 이 범위 여기서부터 쭉 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다 재심 청구가 가능해요.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이 지점들 있죠. 이 지점들에서, 여기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조건 무죄 판결이에요. 그런데 요놈은 좀 특이해요. 합헌 결정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그리고 그놈이 이 사이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이고요. 그럼 재심 청구가 가능하였을 때 이제 재심으로 가서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되겠죠. 재심 심판에서 재심의 대상이 된다. 이 유죄 확정 판결도 재심의 대상입니다. 그럼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자, 이게 범죄 당시에는 이 법령이 유효했던 법령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재심을 하게 될 텐데 이 지점에서는 형이 폐지된 거예요. 뭐죠? 범죄 당시 유효했던 법령이 재판 시에 폐지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재심 심판할 때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거는 무죄 판결이에요. 무죄 판결.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이 지점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합헌 결정이 있는 그 전에 소급표가 미치는 범위 이전의 경우에는 여기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별표 쳐주는 거 좋아하니까 4번 문제에서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자, 이게 재심 관련해서는 요즘 무더기로 판례가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주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재판의 집행 관련해서. 자, 이건 자유형에는 사형을 포함한 자유형이에요. 자유형. 거기에서는 구금되지 않았다면 소환을 해야 되고, 소환을 할 때,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명수배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형 집행장을 집행할 때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자,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은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자, 피고인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만 준용한다는 거예요. 자,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자, 원래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 이유의 고지 있죠. 법원의 미란다 고지 관련한 부분. 자,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형이 확정되었잖아요. 역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되니까 형 집행장이 나온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방어권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럼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준용되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원래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집행에 관한 부분에서 구속영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게 되면 긴급집행이 가능해요. 그 긴급집행이 가능하니까 형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규정은 준용되게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형 집행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명수배하고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교통검문에서 많이 걸리게 되는 거고, 그 교통검문하는 경찰관들은 이 형 집행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긴급 집행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긴급 집행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은 고지하였는데,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이걸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을 하라 이건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실무에서 이제 경찰관들 좀 매가리가 빠지는 그런 내용이죠. 지명수배 사실만 고지하면 안 되고,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이 사실까지 포함해서 고지를 해야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런데 형 집행장 발부된 사실이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버리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제 그 폭행을 당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4번 판례는 최근 판례인데,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사망을 하셨는데, 추징을 해야 되는 그 금액들이 조금 남아있죠.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추징은에서 우리 민법에 보게 되면은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죠. 자, 민사 본안이 있고, 그것처럼 추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추징의 보전이 있어요. 추징 보전. 그 재산을 묶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 추징 집행을 하게 돼요. 그럼 추징 집행을 이제 하는 건, 이 추징 집행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세체납법에 따른 이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일반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추징 보전을 할 때는 그 재산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자, 채무자가 사실상 보유하는 재산이지만,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추징 보전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추징 집행을 할 때는 이게 안 돼요. 추징 집행을 하게 될 때는 소유자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고 추징 집행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의심이 있어서 추징 보전을 하였는데 실제 추징 집행을 하기 위해는 조금 번거로운 절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 이제 당사자, 등기 명의인 관련한 부분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채권자 대위 소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민법 판례가 또 하나 나오게 되겠죠. 6번의 함정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이제 여기 이제 키워드만 체크를 하게 되면은 범위 유발 함정수사. 요것만 판례는 함정수사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거 뭐였죠? 이거 뭐죠? 예,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2번 판례가, 자,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성인 게임장 보고, 그 다음에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경찰관이 잠입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자, 한 차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 어디서 본 멘트와 비슷하죠? 자, 이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예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 환전 요구한 부분이 공소기각 판결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 부축배기 절도범 사례입니다. 이건 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두 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 나왔네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런데 절도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예, 맞아요. 자, 그런데 피고인, 부축배기 절도범에 대해서는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니에요.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4번 선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뭐 동거남 석방 사건이네요. 이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결론만 조금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1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졌던 부분인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인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법원의 이렇게 바라보는 평가에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7번 고소 가겠습니다. 고소 프로그램 저작권 명의 신탁 나왔네요. 자, 프로그램 저작권 명의 신탁. 예, 그러면은 명의 수탁자가 고소권자가 되는 거죠. 예, 대외적인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중요합니다. 자, 암기해야 되는 판례인데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자,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간단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면, 암기가 안 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살펴봤을 땐, 적법한 고소일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이 드는 판례예요. 그리고 특허권 침해죄는 이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 이제 친고죄인데, 이제 특허 관련해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 그러면은, 이제 자기, 그 특허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아니 돼버리는 거예요.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당한 게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은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죠?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고소 없이 공소제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이죠. 친고죄인데 고소 없이 공소제기,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이거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국선 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하는 것, 이거 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실무상 조금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자,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권리,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게 판례예요. 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선지는 문구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가 이 부분 가지고 장난쳤어요. 고성 등 뭐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우가 아닌 한, 자, 변호인에게 인정된 변호인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고성 막 욕을 하고 욕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변호사님 나가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변호인의 이의제기는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니까 쫓아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변호인 참여에서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는 거, 진실 의무에 위배되지 않고, 그래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여기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면 이건 진실 의무에 위반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나중에 범인 도피 방조죄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게 조사 대상자, 이거는 이제 유우성 사건의 이제 그 누이 관련한 부분인데, 자,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도 조금 문구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이 문구는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이 문구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공동으로 관련되었다. 자, 제3자의 피의사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이기도 하다. 자, 그럼 뭐예요? 자,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9번 체포 구속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제 9번에 1번 최근 판례, 중형 판례예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네요. 그럼 무슨 절차를 거쳤던 거죠? 네,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거예요. 자, 그래서 체포의 효력을 이용하여 끌고 온 다음에 영장 실질을 심사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건 지금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그러면 체포제도와 구금제도는 우리는 달라요. 구속제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할 때도 미란다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집행을 할 때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포제도가 있고 우리는 구속제도가 있는데 체포에서 구속으로 이어졌을 때 자,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되죠. 그리고 자, 제시하고 미란다 고지까지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거. 자, 그런데 이게 3일 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위법하다는 판례예요. 3일 후에 집행하게 된 이유는 구속영장이 토요일 발부되었어요. 토요일 발부되고 일요일 쉬죠. 월요일 날 이제 그 구속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담당자가 야근 그 외부 출장 중이어가지고 담당자한테 화요일 날 이제 구속영장이 배달되었고 그 화요일 날 담당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안입니다. 위법하다는 판례예요. 네, 이거 2번 판례도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자, 일단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는데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으면 긴급집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긴급집행을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에 착수했으나 이제 용감한 이들이 많죠.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합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특수자가 붙었네요. 흉기 들고 저항한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 이제 현행범 체포가 나왔습니다. 현행범 체포. 자, 그러면은 현행범 체포와 체포영장의 체포가 지금 두 개가 같이 경합을 하게 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여기서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 이게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 이거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체포 관련한 부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만 있었다면,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판례가 여기 현행범 체포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 영장에 의한 체포가 여기에 흡수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1번 판례와 2번 판례, 중요한 판례, 최근 판례입니다. 자, 긴급체포하고 석방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통지되는 이제 긴급체포되어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제 작성하는 그 과정들이 적법했다면, 나중에 30일 이내에 이제 법원에 석방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소급하게 위법하게 된다? 큰일 나죠. 소급하게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형사소송법에서 절차 유지의 원칙. 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죠. 나중에 다른 절차를 이제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행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4번 판례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4번 판례 우리나라 이제 쟁의행위를 근로 3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쟁의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게 되면은 쟁의행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는 처벌하지 않아요. 사용자만 처벌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이 대체되는 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 사용자만 처벌하라는 거예요. 사용자만 처벌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에 해당합니다. 10번의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자, 필로폰 교부의 혐의 사실로 이렇게 밝혀져 있고, 제일 끄트머리, 투약 공소 사실이네요. 투약의 공소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결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마약 사범의 특수성 때문에 소변과 모발이 영장에 압수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을 기재하였는지 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부분을 기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똑똑한 거죠. 이분들이 영장에 소변과 모발을 압수할 수 있게 해줬는데 사실 소변과 모발은 어디에 증거예요? 투약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필로폰 교부의 범죄 사실 관련해서는 소변 모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부의 혐의 사실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소변 모발을 압수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투약 증거도 확보하라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투약의 공소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마약 사범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최근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동생이 소유 소지 보관하는 소유 소지 관리하는 물건으로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예요. 자,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 지금 이렇게 사안에서는 휴대폰인데, 휴대폰을 이미 제출한 경우, 이건 이제 변태 사건인데, 이때 원래 이 피의자가 관리하는 휴대폰을 피의자가 이미 제출 또는 이제 수사기관이 압수를 했다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해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돼요.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변태 사건. 자, 그리고 이것도 3번, 4번은 이제 같은 판례인데, 자,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이제 그 피의자 휴대폰을 이제 그 이미 제출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지금 A 피해자이고요. 자, 휴대폰을 두 개를 이미 제출했어요. 첫 번째 휴대폰에서는 피해자가
자, 촬영된 그 휴대폰을 이미 제출하였고, 두 번째 휴대폰에서는 다른 피해자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하나, 둘 이제 이미 제출했는데, 자, 피해자가 이미 제출할 때는 자기 것 있죠. 자기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이 휴대폰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어도, 자, 동의하여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그 쟁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우려먹을 수 있어요. 한 10개 이상의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최근 판례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 이제 혹시 판례 특강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완해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압수수색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제 변호인의 참여권,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판례가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라고 합니다. 고유권이다라는 멘트는 우리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 있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이 고유권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고유권이기 때문에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해도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데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은 있어야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헌법 16조 나오게 되면 주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주거에 대한 부분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좀 특이한 문구입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긴급압수 가능하고요. 범죄 장소에서도 긴급압수가 가능한데 그때 사후 영장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서도 자, 이미 제출물 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돼요. 자,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건 1번, 2번인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제출한 물건인 경우에는 사후 영장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보고 재정신청 절차입니다. 재정신청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 자,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 선지에서는 여기 쭉 가서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네요. 공소제기 결정은 잘못되어도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 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절차 부분입니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습니다. 재정신청서는 검찰청이 내는 거죠. 그럼 검찰청에서 수사기록과 재정신청서를 함께 고등법원에 송부하게 되는데 그때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 줘야 합니다. 그 절차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신청은 지금 고소고발인이 하는 거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그리고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 자, 이 뒤에 부분은 뭐냐면 재항고를 제기할 때는 재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심법원이 고등법원이 되는 거고 고등법원에 이제 재항고장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그 재항고가 지금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거죠. 기간이 도감이 명백하면은 원심법원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항고 기각 결정, 그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건데 여기에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구치소장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간 준수니까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원심법원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의 재항고장이 이제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자, 재정신청 기각결정이기 때문에 이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데 자, 법률이 막아놨어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자, 이 경우는 재정신청 사건 관련해서 자,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과 심리에 관한 판단이 여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만을 의미하고, 자,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봐주세요.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도,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도, 자, 이렇게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은, 자, 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어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3번 접견교통권 보겠습니다. 자, 헌법 12조 사항,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한다.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선례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난민 인정 심사.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취업도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이제 좋은 건데, 자, 난민 인정 그 관련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자, 그 경우에도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이제 접견교통권 관련해서 헌법상 기본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변호인 자신에서 또 변호인 중에 봐주세요. 변호인인 경우에는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예요.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임에 그칩니다. 그래서 구금된 자가 있는데, 구금된 자가 변호인을 만날 권리는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변호인이 구금된 자를 만날 권리는 법률상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게, 이거는 변호인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 이건 또 달라졌어요. 변호인 되려는 자예요. 자,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되려는 자의,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문 빼고, 변호인, 반드하게 나와라.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있죠. 이 부분도 헌법상 기본권이라 해서, 이 부분은 구금된 자가 변호인 되려는 자를 만나는 권리를 의미하고, 이 부분은 변호인 되려는 자가 구금된 자를 만나는 권리인데, 이 부분은 둘 다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2번과 3번의 법리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 좀 헷갈리지 말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서류를 확인하고, 미결 소송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그냥 처리부에 등재하는 행위. 자, 여기에서는 검열 없어요. 내용 검열 없이. 자, 서류를 이제 확인하는 거, 이 정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치료감호 사건 보겠습니다. 치료감호 사건은 일단 합의부 사건이에요. 합의부 사건이고, 사실심 변종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변종시까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아무튼 치료감호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형사 본안 사건하고 달라요. 자, 그런데 자,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피고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독 판사의 2심이에요. 단독 판사의 2심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과 치료감호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겁니다. 자, 병합해서 심리를 해야 돼요. 치료감호 사건과 피고 사건 모두 병합하여 심리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부가 흡수하게 되는 거죠.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재배당하면 안 되죠. 합의부가 계속 심판한다예요. 합의부가 계속 심판한다요. 자, 반대의 경우는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로 관할 사건으로 바뀌게 되면 합의부로 이송한다예요. 그런데 그 반대 형태에는 합의부가 계속 심판한다입니다.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네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수계의 사건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자,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이건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제 전원합의체 결정인데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을 두었으면 써먹어야 되겠죠.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문구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형사소송법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위에 상급법원. 자,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상급법원. 그걸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 이 정도는 그냥 알기 쉬운 법률 문장? 뭐,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익숙한 대로 해가지고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바꿔도 그냥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일단 수개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 군사범죄 있네요. 자, 이 경우를 이게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적이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신분적 재판적. 그런데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특정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면 일반 범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여기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그렇게 해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범죄를 어느 한쪽에서 병합심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합심리 불가. 모두를 병합심리하는 건 안 된다예요. 그런데 이거는 알고 보면은 피고인의 일반 법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듯한데 사실은 일반 법원에서 형벌이 하나가 나오고요. 군사법원에서 형벌이 2개가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되어버립니다. 왜?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인데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유일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15번 소송서류의 송달입니다. 소송서류의 송달. 공판조서 기재에 대하여 소송서류와 송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가? 이의 제기할 때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 그럼 보통 1회 공판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2회 공판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럼 2회 공판조서에 그걸 기재하면 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바. 자, 이의하거나 변경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다 하게 되면은 이제 1심 절차의 하자, 아니 1회 기일의 절차의 하자가 치유가 되게 되는 형태이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장의 의견, 니는 이의 있다고 제기하는데 나는 이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판장은 이의 없다고 진술하다. 이런 형태로 기재하게 됩니다. 자, 열람등사 청구입니다. 공판조서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열람등사 청구 앞에 법원의 허가가 들어가면 틀려요. 법원 허가 들어가면 X. 법원 허가 필요 없이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 열람등사 청구권이 침해되면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없고, 자,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간에 3번 선지는 내용 보게 되면은 갑 변호사가 사임했어요.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송달 어디로 해야 되는 거죠? 을 변호사 사무실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럴 때 갑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게 되면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갑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법한 소환이 없는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겠죠.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판례가 사실상 기일의 고지라고도 말을 해요.
자, 가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 관행상 피고인이나 을 변호사에게 소환장을 알려주었겠죠. 알려주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상 기일의 고지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기일의 고지로 피고인 소환은 부적법합니다. 이제 4번 선지는 우편 송달이네요. 이 부분 민소법과 달라요. 우체 송달, 발송한 때 아니에요. 발송한 때 아니고, 도달한 때 송달입니다. 그런데 형소법에 발송 송달이 하나가 있긴 하죠. 발송 송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발송송달, 참여재판 의사확인서에 발송송달의 특례와 제소자 피고인 특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형사소송법적으로 공소장 자체는 크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추안하면 적법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자문서,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했네요. 전자문서 CD 첨부 사건이죠. 엑셀 파일이 들어있는 CD를 첨부한 경우, 그러면 그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공소제기의 방식에서 반드시 공소장이라는 서면인 공소장. 자, 요걸 제출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CD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 공소제기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자, 그러면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친고죄의 소송 조건, 심리,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자,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런 취지까지 숨어 있습니다. 자,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한 부분인데, 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심증 형성이 완성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으면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자,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따로 이렇게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의가 없고 심증 형성이 완성된 때와 이의가 있는 때를 비교해 줘야 돼요. 적을까요? 이의가 없고 심증 형성이 완성되면 하자가 치유돼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의가 적법하게 있다예요.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그 심리 과정에서 그 사실은 심리하지 않겠다고 해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형법에 의하여 가중감경할 때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찾아주면 돼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알기 쉬운 법률 문장 그건데 거기에서 형이 무거운, 형이 가벼운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되었는데 우리는 중한형, 경한형 그 부분이 문구가 살짝 바뀌게 되면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한이 무거운으로 바뀌었나 보다 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알기 쉬운 법률 문장 관련한 그 문구들이 우리 이제 법원직 시험에 이제 기출되면서 정답 지문으로 되는 문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살해한 범죄 여기에서는 이제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함정체가 뭘 많이 파죠? 종범 제외한다예요. 종범 제외한다. 종범이 포함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과형상 일제 나왔네요. 과형상 일제 나오게 되면은 공소시효는 각죄마다 따로 따져야 됩니다. 여기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죠.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자, 이 경우 상상적 경합인데 공소시효는 따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기판력은 인정됩니다. 상상적 경합에도 기판력은 인정돼요. 자,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데, 자, 다른 공범자에는 그 공범에는 자, 대양범 관계에 있는 자,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수수죄, 대양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요. 포함되지 않는다. 18번 공판 준비 절차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공판 절차, 공판 기일의 절차를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이 늘어지면 안 돼요. 이거 공판 준비 기일에 지정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기일을 신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공판 준비 절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할 수 없다에 막아놓았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의 실권효 관련하여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때,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예요. 중대한 과실 없이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없는 건 형사소송법이 없습니다. 왜? 형사소송법은 실체 진실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고요. 자,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거 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걸 기일간 준비 절차라고 합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의 준비 절차. 그러니까 1회 공판기일과 2회 공판기일 사이, 2회 공판기일과 3회 공판기일 사이, 이제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증거 신청 관련해서 증거 신청 및 증거 조사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법원직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루는 부분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또는 기출되었던 문구들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쭉 가서 여기 피고인의 어떠한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전문 서류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전문 서류예요. 전문 서류인데 그 전문 서류 안에 피고인의 자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다른 증거를 다 조사한 후에 조사해야 합니다. 증거 신청을 각하 보류하는 경우에 해당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고, 증거물은 제시하죠. 자, 증거물은 서면은 낭독하죠. 그러면은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 앤드 낭독이죠. 자, 낭독에 가름하는 방법으로 자,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인 거죠. 예. 그래서 제시하면서 낭독. 예, 이게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자, 증거 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한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자,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에서 이걸 증거 배제 결정이라고 합니다. 증거 배제 결정을 통해서 이제 판사님들 유죄 판결을 할 때, 증거 채택할 때 쪽팔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증인신문입니다. 피고인 퇴정하고 증인신문을 했네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별도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주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피고인을 퇴정하고 그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증인의 피고인 대면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면 안 돼요.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 여기는 이번 절차는 이제 뭐 쭉 읽고, 공판 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판 기일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공판 기일 외에 증인신문을 하고 그 다음 공판 기일에 서증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이 조서를 고지해 주면 돼요. 자, 공판 기일 외에 증인신문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바, 자, 변경할 점이나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다. 이 부분이 서증 조사예요.
자, 그러면은 증거조서로서 적법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최근 판례입니다. 핵심 증인이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핵심 증인. 핵심 증인은 소재 탐지나 구인장을 발부해서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들어보는 게 재판의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증인은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하려고 하면은 소재 탐지나 구인장을 발부해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지도 않은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게 되면은 위법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최근 판례에 해당해요. 이제 3번, 4번 선지는 이제 우리 증언 번복에서 나왔던 거죠. 증언을 번복하는 형태. 증언을 번복하는 형태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검사가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번복하는 진술조서. 진술조서 봐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번복하는 진술조서 대신에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일단 소환을 해서 면담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법정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때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야 한다. 누가 증명해야 한다? 검사가 증명을 해요. 그래야 증인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건 증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증언 번복 진술 조서에서도 증언은 별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증언은 별개라고 했어요. 증언은 별개.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시키겠다. 소환하여 면담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 그런 다음에 증언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 신빙할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제 증명력의 문제로 봤어요. 증명력의 문제. 증명력을 갖추려면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그러니까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이렇게 해서 증인이 오밤중에 왔다. 공판 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급박스럽게 공휴일이 왔다. 일요일에 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증인이 갑자기 이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수사기관에서 내가 참고인 진술로서 그런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면서 자발적으로 검사실에 이제 오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검사가 네가 소환했지,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 네가 훈련시키려고 이제 소환을 했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례예요.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잘 믿지 않겠다. 검사 네가 특별히 소명하라, 증명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래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은 그 관련된 사유들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유들이 다 하여야 한다예요. 정지하여야 한다, 갱신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 하나가 공소장 변경이에요.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추가철의 변경, 공소장 변경이죠.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거할 염려가 있다 해도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가 X입니다. 요거 함정으로 자주 나옵니다. 공판 절차의 갱신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거, 다시 고지하는 거 중요한 절차이고, 그 다음에 변론 제기에 관련한 부분인데, 변론 제기가 원칙적으로는 재량이에요. 법원의 재량인데, 변론 제기가 의무가 되는 부분이, 의무가 되는 판례가 2개입니다. 그 2개 판례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후,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되었으니까 그 변론을 제기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재량인데, 자, 피고인에게 갑자기 불리한 양형 조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누가 제출했을까요? 예, 검사나 피해자가 제출했을까요? 왜 제출했을까요? 피해자가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우와 이 자식 봐라 하면서 중형을 선고했겠죠. 자,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에는 반드시 양형심리 절차를 거쳐야 된다예요. 양형심리 절차를 거치려고 하게 되면 변론을 제기해야 해요. 거쳐야 합니다. 변론을 제기해야 하고, 그래서 양형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게 최근 판례예요. 이렇게 해서 변론 제기가 의무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예, 양형심리, 불리한, 이제 피해자 사망한 경우, 이제 요거 두 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변론 제기는 재량입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변론 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개, 요게 정답 지문으로 나오겠죠. 국민참여재판 가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해야 참여재판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 우편으로 발송한 테, 의사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테, 여기 발송 송달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고요. 제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됩니다. 자,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출하지 않으면, 자,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 의사 번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 번복이 가능하니까 그 시점까지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참여재판으로 우리가 진행하겠다. 참여재판을 하나라도 더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자 하는 이제 고육지척의 판례입니다. 간주 규정을 원래 잘 바꾸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참여재판에서는 간주 규정을 뒤집어가지고 참여재판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직권으로는 진행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자, 그러면 위법해요. 위법한데, 자,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자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자,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충분한 안내, 그다음에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피고인이, 자, 그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안에서는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모두 절차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고, 다음 기일에 우리 증거조사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그거는 충분한 안내와 시간이 주어진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면 위법하다예요. 자, 여기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사례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즉시항고, 참여재판 관련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게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이에요.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 이쪽은 쭉 가서 봐서 국민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게 뭐예요?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참여재판 진행하다가 참여재판 진행 중에 하는 이제 통상 절차 회복 결정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이냐, 계속 진행하다가 하는 이제 통상 절차 회복 결정이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즉시함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가 갈려지게 되는 거죠. 공소장 변경 나왔습니다. 공소장 변경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자, 이건 뭐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네, 이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읽을 필요 없이 끄트머리만 봐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그 불이익. 네, 그러면은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보면 돼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사서명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 사서명 행사죄. 진짜 이거는 원래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였는데 이 부분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안입니다.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사안인데, 자, 이 죄의 법정형의 유기징역형만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가 했는데 그 공소장 변경 불허가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례예요. 동일성이 일단 인정된다라고 하였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예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제 공판 심리 과정에서는 법정형의 유기징역형만 있지만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게 되면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라 라는 판례입니다. 자, 4번 최근 판례인데 조금 지저분한 판례입니다. 이게 고속버스 자위행위 사건인데 변태들이 요즘 많아요.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에서 자위행위 한 걸 강제추행죄로 하기에는 조금 셌던 거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합니다. 공연음란죄로 바꿔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거고 공소장 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해 줘야 돼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및 변호인 아니고 피고인과 변호인 어느 한쪽에게만 송달해 주면 되는 거죠. 아무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송달해 주어야 되는데 송달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 공연 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요게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라는 판례예요. 와, 이거 중요하죠. 자, 변태 사건인데 우리 공소장 변경 절차에서 허가 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지 않는 거 웬만하면 하자가 치유될 것 같은데 그게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최근 판례이면서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중요한 판례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것도 쟁점이 하나가 되겠죠. 전문 증거 보겠습니다. 전문 증거에서 자, 1번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1번 판례. 자, 피해자가 친구 A에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 자, 이게 뭐죠? 원진술의 존재예요. 원진술의 존재가 요중 사실이니까 자, 이때는 직접 증거가 되어서 전문 증거가 안 돼요.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 다음에 자,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진술 내용의 진실성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이럴 때는 전문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로서 316조에서 316조 2. 지금 뭐예요? 피고인이 추행했다라는 거니까 피고인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니까 피고인이 추행했다가 아니고 지금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니까 316조 2항으로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이건 다른 문구. 이 판례 요지에서 원진술의 존재,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제 312조 3항이네요. 312조 3항.
자, 검사 이외 수사기관. 경찰 피신이네요. 자,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공범 관계에 있는 피신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때에도 적용된다. 적용된다. 그리고 이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는 거죠.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놓으면 그냥 되는 판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자, 이게 공범의 문제, 공범인 경우에 무조건 경찰 피신인 경우에 312조 사망을 적용했는데, 이게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과 행위자, 이 경우를 그냥 공범처럼 취급했어요. 그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었습니다. 3번은 아까 이제 아까 변태 사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이것도 변태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이상한 놈들이 많으면서 이놈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절차 주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이제 대부분 판례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그 여성의 이제 치마 속을 촬영한 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사후영장이 필요 없죠. 자, 임의 제출로 압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압수 조서는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압수 조서에 압수 경위라는, 그런데 이제 이 현행범 체포를 경찰관이 했어요. 경찰관. A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했고, A 경찰관이 임의 제출 받았고, A 경찰관이 지금 A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부분은 범행의 목격자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범행의 목격자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특이한 게, 일단 경찰관인데 피고인 아닌 자죠. 그런데 압수 조서를 지금 작성한 거죠. 그래서 수사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죠. 자기가 목격한 것을 직접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진술서에 해당하는데 수사과정 진술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312조 5항에 따라서 어떻게 가게 돼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312조 4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무튼 판례는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법리가, 여기는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 제출 있죠. 임의 제출물로서 임의 제출물 압수 적법한지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임의 제출도 지금 이 경찰관이 한 거예요. 임의 제출 받은 거. 경찰관 A가 했는데, 이건 수사로서 임의 제출을 받은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목격자로서 압수 경위란에 진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는 특이하게 수사기관, 이 경찰관의 임의 제출물 압수와 목격한 사람의 목격한 그 지위가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목격한 사람의 이 지위가 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후단 부분 중요해요. 후단 부분. 그다음에 4번은 이제 그 암기할 판례죠. 단순 암기 판례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 당연히 315조 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좀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수첩이 두 개가 나와요.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이 나왔고, 이 수첩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뇌물죄 수첩인데, 뇌물죄의 수첩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재한 수첩, 사무 내역이죠. 자금 지출 내역, 자금과 관련된 사무 내역이에요. 사무 내역. 이 수첩과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은 다르죠. 이거 구별하고, 뇌물죄 수첩은 자백이 아니다요. 그래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다요. 요것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첩과 이 수첩을 헷갈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25번 가겠습니다. 25번.
지금 이제 그 재판서 경정 나왔는데, 재판서 경정. 재판서 경정은 재판서의 내용에 그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건데, 재판서 경정은 경정 결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주문에 기재해야 돼요. 자, 판결 이후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재판서 경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 두세 개 판례가 나왔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지문에 우리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자, 여기랑 비교해야 되는 게 대법원 판결 정정입니다. 대법원 판결 정정인데, 대법원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고, 이건 판결로 정정해요. 판결로 정정이에요, 정정. 지금 여기는, 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서 이외의 재판서가 이제 경정 결정으로 나가고 있죠. 경정 결정. 자, 그리고 판결 이후에만 기재해서는 안 된다예요. 자, 실제 사례에서는 판결 이후에만 1심에서 누범을 A, B, C, D 요놈들이 누범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누범은 요놈만 누범이었어요. 그래서 이놈만 누범에 해당한다, 요놈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 이후에서 재판서 경정을 했는데, 자, 그건 경정 결정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판례예요. 자, 유죄 판결의 증거. 유죄 판결의 증거는 적극적 증거만 설치하면 되죠. 적극적 증거만 설치하면 되고. 자, 범죄 사실을 배치되는 증거 일일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일부만을 믿어도 되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피해 회복에 대한 주장은 이제 장량 감경 사유이죠.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 여기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재심과 관련된 부분이죠.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는 범위 내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재심이 이제 가능했던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재심 개시에 따라 재심 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위헌 결정이 되었고, 자, 종전 합헌 결정을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행위 범죄 행위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령이 쭉 재판 시, 재심 심판 시, 재심 심판할 때는 자, 지금 현재 법령을 적용하게 돼요. 현재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법령 형이 폐지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면소 판결입니다. 326조 4호에 해당하죠. 확사 10회 형이 폐지된 때. 자, 이렇게 해서 2회 그 전국 모의고사 그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모의고사 관련한 부분은 자기 실력을 한번 점검하고 조금 긴장감을 이제 일깨우기 위한 그런 방면이에요.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10문제 정도 틀리게 되면은 이제 틀린 문제는 다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틀린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안 틀리면 돼요. 안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문제 너무 많이 틀렸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아, 시험장에서 안 틀리면 되지, 틀린 문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마음 좀 편안하게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